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겨진 이면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말라야의 한 나라, 네팔에서 벌어진 거대한 시위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불길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한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 사회에 전달될 때 그 본질은 어떻게 변형되고 때로는 특정 세력의 무기로 둔갑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네팔 시위, 그 감춰진 진실입니다. 최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장관이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정부 청사가 불타는 등 마치 국가 기능이 마비된 듯한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일부 국내 언론, 특히 보수 언론들은 이 사태의 핵심 원인을 정부의 SNS 차단 조치라고 지목했습니다. 마치 국민들이 SNS를 하지 못하게 되자 분노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는 한국의 특정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채널이 규제를 받자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팔의 사례를 통해 보라, 정부가 온라인 소통을 막으면 이렇게 큰 저항에 부딪힌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국내의 규제 움직임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네팔 국민들을 거리로 이끈 진짜 분노의 불씨는 SNS 차단이라는 표면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곪아왔던 기득권층의 부패와 특권의식에 대한 깊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포키즈 운동이라는 것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용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네팔의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고발하는 시민 운동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예제차를 몰며 자신들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은 쌓이고 쌓여 들끓는 용암처럼 분노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분노를 폭발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소녀가 길을 가다 정부 고위 관료가 탑승한 차량에 치이는 뺑소니 사고를 당합니다. 이 끔찍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차량이 어린 소녀를 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은 네팔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정부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총리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과장된 사소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권력자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SNS를 돌려달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기득권을 몰아내자 이제는 우리의 차례다라는 정의를 향한 절규였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SNS를 차단한 것은 이 진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비겁한 시도였을 뿐 결코 시위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네팔 시위의 본질은 기득권의 부패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었습니다. 이를 단순히 SNS 차단 문제로 축소하고 예곡하는 국내 일부 언론의 행태는 우리에게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진실을 가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국의 비극마저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눈으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국경을 넘는 극우의 연대입니다. 네팔의 사례처럼
언론 왜곡을 통해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최근 국내 극우 세력의 움직임은 점점 더 조직적이고 과격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국경을 넘어 외국의 극우 세력과 손을 잡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명동에서 벌어지던 반중 시위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경찰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이들 극우 세력은 장소를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옮겨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이름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우려스러운 것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물리적 이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논리와 행동 패턴이 미국의 극우 세력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워싱턴에서는 트루스 포럼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 극우 유튜버들과 함께 고든 창과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극우 논객들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놀랍도록 일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의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친중 성향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복될 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한국의 국내 문제를 미국의 정치 지형과 연결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 기업 직원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체포 사건을 두고 그들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 전승절에 국회의장을 보냈기 때문에 미국이 보복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펼칩니다. 이는 명백한 매국적 행위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외세의 힘을 빌려 여론을 조작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뉴욕의 한 변호사는 이러한 미국 내 극우 세력의 로비력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입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극우 연대는 마치 거대한 메아리 방과 같습니다. 한국의 극우가 만들어낸 가짜뉴스를 미국의 극우가 증폭시키고 그것이 다시 한국으로 수입되어 마치 공신력 있는 정보인 것처럼 포장됩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국내의 극우 세력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 교묘하게 연대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법부라는 견고한 성체, 그리고 도전. 이러한 국내외의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단연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 문제입니다. 지난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은 기존 사법체계가 과연 이 중대한 범죄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란 주범들의 재판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한 핵심 피의자마저 석방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입법부인 국회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법부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원장들을 소집하여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부의 정당한 견제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법부가 자초한 개혁이라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법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헌법의 기본 원칙만 지킨다면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왜 위헌인가? 라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 사이의 팽팽한 긴장. 이는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불의에 침묵했던 사법부가 이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추석 전 통과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섣부른 집단행동이 오히려 개혁의 속도를 앞당기는 자충수가 된 셈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조희대 대법원장의 다음 카드, 그리고 우리의 대응. 그렇다면 코너에 몰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이대로 물러설까요? 아마도 그들은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위헌법 율심판 제청이라는 협박입니다. 만약 특별재판부 법안이 통과되면 이원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카드가 무서운 이유는 이원 결정이 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을 볼 때 이원 결정이 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진짜 문제는 법원이 위헌법 율심판을 제청하는 순간 내란 재판 자체가 정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상 너희가 계속 밀어붙이면 내란 주범 윤석열을 풀어주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대국민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이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위험한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재개입니다. 현재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중지된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 재판들을 다시 시작하여 현직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나 다름없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카드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나 정부 고위 인사들의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당선 무효형을 남발하여 의석수를 줄이거나 실형을 선고하여 정치적 활동을 묶어두는 방식으로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처럼 교묘하고 집요한 사법부의 저항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개혁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의 교체, 즉 인적 청산에 있습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관련 판사들은 탄핵 절차를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법관 정년법을 개정하는 것도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70세인 대법원장의 정년을 68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1957년생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에 따라 즉시 퇴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낡고 부패한 기득권의 저항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국민의 힘으로 전진해왔습니다. 네팔의 시민들이 부패한 권력에 맞서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았듯이 우리 역시 왜곡된 정보와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연대가 그 어떤 견고한 성체보다 강하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